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각이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전 9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이곳 1976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제가 강의가 있는데요. 오전에 시간을 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부터 약 한 달쯤 전인 지난 2024년 2월 19일에 저의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출간을 했던 흥미진진한 미국사, 이 내용에 31가지의 흥미로운, 매우 흥미진진한 미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그 세계적인 팝스타인 테일러 스위프트 신드롬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4살의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재 전 세계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월드 투어 콘서트죠. 다 잘 아시다시피 테일러 스위프트는 미국의 성인 중에 53%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임을 자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세계적인 팝스타이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억 명 이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팬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2023년에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24년 2월 4일에 제66회 그래미상 시상식이 열렸었는데요. 그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번째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을 해서 과거에 그 세 번의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했던 인물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폴 사이먼, 프랭크 시네트라, 스티비 원더, 이 세 사람의 팝스타는 올해의 앨범상을 세 번을 수상한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 2월 4일에 제66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네 번째로 수상함으로써 그 기록을 경신을 해서 그야말로 테일러 스위프트 신드롬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 투어 그 역사상 10억 달러 매출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사상 최초로 월드 투어 역사상 사상 최초로 매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현재 앞으로 8개월쯤 후에 진행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면은 그 후보는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테일러 스위프트 자신의 노래인 올리 디영이라는 노래를 조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조 바이든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직접적 의사 표시는 아직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 현재 여론조사가 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 현직 대통령인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직접적으로 조 바이든 자신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테일러 스위프트가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진 않지만은 조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자신의 곡인 노래인 올리 디영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특히 테일러 스위프트는 현재 동남아 중에서 싱가포르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동남아 중에서도 싱가포르에서만 독점적으로 공연하기로 싱가포르와 이제 계약을 맺기도 했다라고 어제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미국 성인들의 53%가 테일러 스위프트 팬임을 자처할 정도라고 한다니까 그야말로 팬덤을 넘어서 신드롬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고 미국 국내 및 월드 투어를 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다 보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즉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여하튼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에 비해서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약 8개월 후인 올해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하긴 어려운데요. 만약에 계속 조 바이든 후보가 열세인 상황이 전개되다 보면 막판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지선언,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난 2020년이니까 4년 전인데요. 4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목이 미스 아메리카나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러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자신이 2016년도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그 시점에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거에 관해서 굉장히 왜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백인 우월주의자인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심적 부담을 느꼈다라고 2020년에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한 다큐멘터리 제목 미스 아메리카에서 그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올해 2024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조 바이든을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진 않고 자신의 노래 올리 디영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만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흐름이 계속 도널드 트럼프가 되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것으로 흘러간다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을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지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방증일 텐데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아메리칸대의 역사학과 석자 교수가 쪽집게 역사학자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분이 올해 2월 5일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11월 5일에 개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2월 5일이니까 약 한 5주쯤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보다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당선될 가능성이 약간 우세하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 그 아메리칸대의 역사학과 석좌 교수는 지난 1984년부터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10번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을 했는데요. 그 중에 9번 마치고 한 번만 틀렸었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역사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아메리칸대의 역사학과 석좌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984년 대통령 선거부터 맞추기 시작했는데요.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재선이 된 게 1984년이고 또 1988년에는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즉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의 당선도 맞췄고요. 또 2000년 대통령 선거 그 다음이 그러니까 1984년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재선 승리를 마쳤고요. 1988년에는 제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승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1992년 제41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의 당선을 적중을 했고요. 또 1996년 빌 클린턴의 재선 승리를 적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엘 고어가 공화당의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한테 패배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맞추질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총 40년 동안 9번을 맞췄는데 한 번만 맞추질 못하고 틀려버렸는데요. 그게 바로 2000년 대통령 선거였던 엘 고어와 조지 워커 부시 간의 선거를 예측할 때는 맞추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 고어가 패배하고 아들 부시인 조지 워커 부시가 승리했는데요. 그것은 그 쪽집기 역사자가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다시 아들 부시가 공화당의 아들 부시가 민주당의 존 캐리를 누르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것도 맞췄었고요. 또 2008년도 제4대 대통령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가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것도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다시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것도 그 적중을 했고요. 2016년도가 가장 이슈가 됐는데요. 2016년도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격돌을 했었는데요. 설문조사, 여론조사죠.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는 여론조사와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고, 실제 2016년 대통령의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지만 이 역사학자는 그와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 역사학자의 예상처럼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올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재는 여론조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은 이 족집기 역사학자는 그와 반대로 조 바이든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어서 이 역사학자가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지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4년 전인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했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그거에 맞서서 싸웠는데요. 거기에서 조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당선이 됐었고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드디어 올해 2024년 11월 5일에 현직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과 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맞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론들 쭉 보면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19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상황이 이번에 112년 만에 재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1912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112년 만인 올해 2024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번 대통령 선거를 1912년 대통령 선거가 112년 만에 재현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당시의 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제27대 대통령 태프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격돌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024년 대통령 선거도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과 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격돌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112년 전의 상황인 1912년의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2년 전인 19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으로는 27대 대통령 태프트 대통령이 출마를 했고, 그 공화당에서 분당돼 가지고 새로 창당이 됐던 진보당으로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출마를 했는데요. 원래 공화당이 이렇게 분당이 된 거죠. 그래서 공화당으로는 27대 대통령 태프트, 거기에서 분당된 진보당에서는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공화당의 표가 분산이 돼버렸죠. 그에 따라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당선된 게 1912년인데요. 그 당시 그 상황이 즉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그 대결 상황이 112년 만에 이번에 다시 재현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약 8개월 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방식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 선거 방식인 반면에 미국은 유권자, 즉 국민들은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 방식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즉,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18세 이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권자로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제 연방 국가고 50개 주가 있고 수도 워싱턴 DC가 있는데요. 미국의 속령에 해당이 되는 해외 섬들이 있죠. 자, 뭐 태평양의 괌, 그 다음에 뭐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 뭐 이런 미국의 속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속령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습니다. 미국의 본토에 거주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거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선거권, 즉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기본적으로 35세 이상의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3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역시 미국의 속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뭐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출마할 자격이 없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미국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자연적 출생이죠. 내추럴 아메리칸이라 해서 미국 땅에서 속령도 안 됩니다. 미국의 본토에서 출생을 해야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데요. 그러면 뭐 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될 수 있었지만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 즉 피선거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또 피선거권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자, 미국의 기본적으로 본토에서 출생한 것이 원칙인데 미국은 국적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속인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으려면은 미국 본토에서 출생해야 된다라는 자연적 시민권자, 즉 내추럴 아메리칸이라는 그 원칙이 있지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이 해외에 미국 영토가 아닌 해외 다른 나라 땅 중에서 조차, 땅을 빌려 쓴 걸 조차라고 하죠. 조차지에서 태어났거나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해외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에는 애외를 둬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1915년경에 개통이 됐던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1869년에 개통이 됐는데요. 그에 반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1914년경에 개통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개통을 할 때 원래는 이제 미국이 콜롬비아가 지금 파나마 운하를 원래 지배를 하고 있었죠. 파나마 운하가 있는 그 지역을. 그래서 미국이 콜롬비아에게 그 지역을 좀 할양해 달라 라고 뭐 돈을 지급할 테니까 할양해 달라고 했지만은 콜롬비아가 엄청난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고, 그런 상황에서 그 파나마의 반군이 독립을 주장을 했고, 그때 콜롬비아가 그 반군들을 진압을 하려고 하니까 미군이 출동해 가지고 그 반군을 지지함으로써 반군들에게 너희를 독립국가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이곳 파나마 운하 개통 예정지를 미국한테 할양을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게 성사돼서 결국은 콜롬비아 반군들이 독립한 곳이 지금 파나마 운하가 통과하는 파나마라는 독립국가가 된 거고, 미국의 지원하에 파나마가 독립국가가 됐고, 그 지역에 미국이 그 독립국가 파나마로부터 할양을 받은 곳이 바로 파나마 운하가 1914년에 개통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다가 1999년 말에 파나마한테 운영권을 넘겨줬다라는 역사를 다 아실 텐데요. 여하튼 그 파나마 운하 그 지역이 미국의 조차지였습니다. 조차지, 해외 땅, 즉 파나마 땅인데 미국이 빌려 쓴 그런 조차지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곳에서 태어났던 인물이 2008년도 미국의 공화당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던 존 맥케인이 있습니다. 존 맥케인이 공화당으로 2008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요. 안타깝게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한테 패배함으로써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했는데, 그 바로 공화당으로 2008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존 맥케인이, 그 존 맥케인의 아버지가 그 파나마 운하 그 지역 미국의 조차지에서 존 맥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본토가 아닌 해외 조차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뭐 대통령 선거 출마권이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외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해외 조차지나 미군 주둔지에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해외 외국 영토라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즉 피선거권을 부여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간접 선거 방식이라는 것 관련해서 선거인단 선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은 국민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인데요. 그러면 그 선거인단 제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유닛 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유권자들의 총 득표수에서는 앞선 후보가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던 패배했던 사례가 역대 5번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선거인단에서 과반수를 확보를 못했다. 선거인단이 총 538명인데요. 그 중에 과반수는 50%를 초과했다 해서 과반수를 하지 않습니까? 과반수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의 과반수는 270명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선거인단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선거인단에서 과반수를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미국 연방 하원, 미국은 양원제 국가로서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요.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바로 하원에서 선출을 하고 부통령 선거는 상원에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총 유권자 총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은 선거인단 수 과반수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패배했던 케이스가 5번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거인단 확보에서 과반수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는 연방 하원에서 선출하고 부통령 선거는 연방 상원에서 선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선거인단 확보를 과반수를 못해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연방 하원에서 했던 케이스가 2번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부통령 선거를 연방 상원에서 했던 케이스가 1번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부터 약 한 달쯤 전인 2024년 2월 19일에 인문학 서적 6번째로 출간했던 흥미진진한 미국사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이 책에 31가지의 흥미진진한 미국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인단 선출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선거인단 선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연방 국가다 보니까 50개 주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선거인단 수를 각 주별로 선거인단 숫자, 배정된 숫자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50개 주가 있고 수도 워싱턴 DC는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미국 의회의 직할령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 수도 워싱턴 DC인데요. 그래서 선거인단 숫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미국의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이 배정된 데가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5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선거인단 수 상위 12개 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다 합해가지고 선거인단 수가 538명인데요. 자, 그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과반수를 확보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반수를 확보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선거인단 수가 많은 상위 12개 주, 상위 12개 주를 다 선거인단을 싹쓸이를 하게 되면 선거인단 수를 281명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전부 다 패배를 했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합해가지고 선거인단 수가 총 538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상위 선거인단 수가 많은 상위 12개 주를 확보를 다 승리를 하게 되면, 싹쓸이를 하게 되면 선거인단을 281명을 확보함으로써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셈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위 12개 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거인단 수가 많은 상위 12개 주를 싹쓸이 하게 되면, 다 승리하면 나머지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 패배를 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선거인단 숫자 상위 12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상위 12개 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 가장 큰 주가 서부의 캘리포니아주 선거인단 수가 54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남부의 텍사스주 선거인단 수가 40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의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수가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의 뉴욕주가 선거인단 수가 28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랭킹 1, 2, 3, 4위 선거인단 수 주가 캘리포니아주 54명, 텍사스주 40명, 플로리다주 30명, 뉴욕주 28명 이런 순이고요. 그 다음에 뭐 5위부터 한 12주는 어디냐면 이제 선거인단 수가 19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열 몇 명씩 있는 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리노이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선거인단 수가 각각 19명입니다. 일리노이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는 선거인단 수가 각각 19명씩 배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오하이오주, 또 미시간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뭐 이런 주들도 열 몇 명씩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으로 가가지고 뭐 뉴저지주는 선거인단이 14명,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는 선거인단 수가 13명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2개 주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이게 선거인단 숫자 랭킹 1, 2, 3, 4위 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는 이제 무시하고 뭐 일리노이주,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뭐 이런 식으로 총 8개 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선거인단 수 상위 1, 2, 3, 4위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주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펜실베이니아주, 일리노이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다 합하면 12개 주가 선거인단 숫자 상위 12개 주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수가 총 281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 상위에 해당되는 12개 주를 모두 승리하게 되면 28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가지고 선거인단 수 총 538명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셈이 돼서 결국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나머지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 주에 배정되어 있는 그 선거인단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데서 다 패배한다 할지라도 선거인단 수 상위 12개 주만 승리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승자 독식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승자 독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총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주입니다. 그에 반해서 좀 부분적인 이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를 시행한 주는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 주입니다. 그러니까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 주는 각각 선거인단 수가 5명, 4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은 규모의 주인 거죠. 그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 주는 이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주는 완전한 일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
유닛 룰 시스템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자 독식 제도가 뭔지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승자 독식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5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54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공화당의 조 바이든과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선거 방식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선거인단들이 이제 1차적으로 유권자는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2차적으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차 선거인 그 선거인단 선출 그것은 일단 거기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선거인단에 출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거인단은 공화당의 선거인단에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의 선거인단에 출마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선거인단 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죠. 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유세를 하겠죠. 나는 선출이 되면 민주당의 선거인단 선출에 출마한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내가 선거인단에 선출이 된다면 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을 찍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반대로 공화당 선거인단 선출에 출마한 사람은 내가 선거인단에 선출이 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선출하겠다, 뽑겠다, 찍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게 되면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민주당의 선거인단 그 후보자에게 찍을 거고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공화당의 그 선거인단 그 선출에 출마한 그 선거인 후보를 찍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 총 선거인단이 54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만약에 절반 50%다면은 54명 중에 절반이면 27명이지 않습니까? 27명 이렇게 딱 맞게 27대 27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의 선거인단이 민주당의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사람이 28명이고 공화당의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사람이 26명이다. 그러면 민주당 28, 그 다음에 공화당 26, 합하면 54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 비율대로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면 좋겠지만 미국의 선거인단 선출 제도는 그게 아니고 유닛 롤 시스템, 승자 독식 제도다 보니까 그 한 명의 선거인이라도 더 많이 확보한 민주당이 더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28명을 확보했고 공화당이 26명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선거인단 수가 공화당 선거인단 수보다 더 많다 보니까 결국은